우리 풋살하고. 아, 풋살했죠. 맛있는 것도 잘 먹었습니다. 에. 그것도 말하고 싶으려고 계속. 아니야. 냉면 1인당 12,000원짜리를 그 비싼 뭐 유명 냉면집이래. 한 7명이 가는 바람에 거기다 그쵸 만두 한 3개 시키니까 시키라고 그래요. 한 11만 원이 나오더라고.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동생들이고 뭐 제가 샀죠. 또 그걸 또 이제 영상으로 또 굳이 이제 남기셨네. 아니 내가 찍었냐고. 김 실장이 그거 찍었. 잘 먹었습니다. 역시 뭐. 예. 자, 바스토니. 네. 오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아직 모른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소식도 있고. 네, 뭐 보니까 난리던데. 잉글랜드 쪽에서는 특히 이제 토트넘 쪽에서는 긍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고. 네네. 그리고 이탈리아 쪽에서는 뭐 남고 싶어한다. 뭐 가기 싫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같은데. 바스토니가 가기 싫다고 몇 번 말했어요. 이미. 네. 말로 이게 지난 시즌부터 뭐 인터밀란에서 10년 뛸 거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인터밀란에 또 뛰고 하면서 주전으로 자리 잡은 처음 주전으로 자리 잡은 팀이다 보니까 또 이탈리아인이고. 네. 해서 또 어린 나이에 해외 가는 것도 좀 부담이 있고. 그래서 인터밀란에 대한 충성심이 좀 강한 선수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지 안 갈지, 인터밀란이 팔지 안 팔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바스토니 반대편에 이제 슈크리니아르가 있잖아요. 그 슈크리니아르도 오늘 이제 그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직접 인터뷰한 기사가. 토트넘하고 왜 그렇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다. 분명히 나는 안 간다 그랬는데 기자들이 왜 계속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했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는 선수는 가기 싫어해. 근데 구단의 사정상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너 나가야 된다. 그렇죠. 이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선수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네네. 그런 문제지. 선수가 인터밀란을 떠나고 싶어 한다. 이런 건 아니다. 뭐 지금 인터밀란 뭐 재정적인 상황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토트넘에서는 계속 뭔가 이렇게 토트넘과 바스토니가 이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아까도 저희가 뭐 축구 중간에 이 바스토니 이야기 좀 했었는데 그거 다 언플이다. 뭐 이런 서로 막 얘기도 그렇죠. 하고 그랬었는데 자 과연 이 선수가 어떤 선수길래 이렇게 계속 토트넘과 연관이 돼 있는지 그렇죠.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적인 3백에 또 최적화된 수비수다. 네. 일단 뭐 키도 크고. 예. 최근에 3백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바스토니가 최근에 흐름이 3백을 쓰는 강팀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수비적인 전형을 위해서 3백을 쓰고 5백을 만들고 이런 팀들이 좀 많았다면 네. 최근에 들어서는 공격을 위해서 3백을 쓰는 강팀들이 많아졌고 그렇죠. 우리가 뭐 생각만 해봐도 토트넘 있죠? 첼시 있죠? 인터밀란 있죠? 도르트문트 있죠? 뭐 라이프치히 있죠? 뭐 바이에른 뮌헨도 종종 쓰죠? 맨시티도 마찬가지예요. 맨시티도 3백 왔다 갔다 쓰죠? 그리고 아스날도 3백 왔다 갔다 쓰죠? 네. 3백이 사실은 강팀들이 이제 정말 자주 사용하는 전형이 되었어요. 왜 이런 흐름이 왔느냐? 그리고 이 흐름에서 당연히 바스토니의 역할이 커지고 있죠. 바스토니가 뛰는 이제 위치가 3백의 왼쪽 중앙 수비수다 보니까 3백의 왼쪽 중앙 수비수 자리에 대한 가치가 정말 커지면서 바스토니의 몸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왜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냐, 이런 흐름이 왜 왔냐 생각해 보면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공격형 미드필더를 쓰는 팀들이 이제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요. 네네. 왜냐면 공격형 미드필더가 유행했던 때가 있거든요. 뭐 2000년대 초반 그 전에 이렇게 좀 유행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수비형 미드필더를 쓰는 전형이 그 대응책으로 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공격형 미드필더를 수비형 미드필더가 1대1로 잡아버리면 공미의 역할이 좀 애매해지는 거야. 너무 견제를 많이 받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술이 어떻게 흐름으로 좀 변화를 했냐면 공미의 역할을 공미를 그냥 쓰지 말고 좌우 측면에 두자. 네. 그래서 그때부터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역발로 쓰기 시작하죠. 메시 오른쪽, 안으로 접고 들어오는. 아자르 왼쪽, 이렇게 네이마르 이런 선수들처럼 창의적인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측면에 배치돼서 네. 중앙으로 몰고 들어와. 그렇게 되면 당연히 풀백의 공격 가담이 엄청나게 중요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풀백의 공격 가담이 아주 중요해지니까 그럼 차라리 최근에 들어서는 3백을 써서 이 좌우 측면 수비수들의 공격력을 완전히 살려주자. 네. 라는 이제 흐름이 되면서 3백을 쓰는 팀들이 많아진 거거든요. 근데 그 흐름이 되다 보니까 이 3백의 좌우 중앙 수비수는 윙백들의 공격 가담을 잘 커버해줘야 돼요. 근데 바스토니의 장점 중 하나가 넓은 수비 범위. 네.
그래서 이 바스토니의 뭐 활동 반경이나 이런 걸 보면요. 엄청 넓어요. 윙백이 올라갔을 때 그 공간을 잘 막아주는 선수거든요. 그게 첫 번째 이제 바스토니의 장점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바스토니의 장점은 이 넓은 수비 범위가 윙백 자리만 막는 건 또 아니에요. 가운데까지도 다 커버하는. 중앙 미드필더까지 도와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리디거나 토트넘의 벤 데이비스나 로메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토트넘이 로메로. 공격할 때 중원으로 올라와요, 그냥. 그래서 중원 싸움을 도와주거든요. 근데 바스토니가 인터밀란에서 뛸 때 어떻게 뛰었냐면 그 앞에 지난 시즌 에릭센, 이번 시즌은 차라노글루, 이렇게 팀의 공격의 중심이 되는 선수가 있었어요. 바스토니 앞에. 그러니까 이 선수는 수비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에릭센이나 차라노글루가 그냥 공격에 가담을 해요. 네. 그럼 바스토니가 자연스럽게 높게 올라와서 그 공간을 메워주는 거죠. 이제 강팀들은 당연히 그냥 미드필더 공격 가담시키고 수비가 조금 올라온다 하더라도 뒤에 수비 조금 부족해도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바스토니의 넓은 수비 범위가 최근에 이제 전술 흐름에 있어서 강팀들이 쓰는 3백에 아주 적합하다. 네네. 그 뭐 전술 얘기하셨는데 그 참 전술사라는 것도 이렇게 보다 보면 재밌더라고요. 뭐 그렇죠. 아리고사키 442부터 이렇게 막 넘어오면서 현대적인 어떤 흐름에 계속 전술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는데 현재 흐름은 이제 3백을 많이 하는 그런 흐름으로 바뀌었고 3백에서는 이 바스토니가 굉장히 최적화된 수비수다. 근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수비 커버도 넓게 하고 중원 싸움에서도 가담해주고. 맞아요. 이 선수가 또 중원 싸움하는 거 보면 뭐 중원에서도 태클도 많이 하고 많이 끊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뭐 기록만 보면 중원에서 지난 시즌에 인터밀란에서 이 중원 라인에서 태클을 가장 많이 한 선수예요. 네네. 그러니까 수비수면 당연히 이제 수비 라인에서의 태클의 수가 그렇죠. 많을 수밖에 없는데 중원 라인에서 가장 많은 태클을 한 선수거든요. 그러면 그 뜻은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가 늘 저희가 얘기하는 게 어떤 전술상 중원이 많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스토니가 오면은 어떤 그런 단점도 커버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호이비에르나 벤탄쿠르가 앞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선수들도 공격에 가담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자기 두 선수밖에 없으니까 한 선수가 올라오면 한 명만 남잖아요. 네네. 그런데 바스토니가 온다면 뭐 앞에 있는 뭐 벤탄쿠르나 호이비에르 한 명이 올라가면 바스토니가 올라와서 그 숫자를 맞춰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바스토니가 공격할 때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다. 네. 자, 이제 첫 번째는 넓은 수비 범위를 꼽아주셨고, 두 번째 뭐 앞에도 나와 있지만, 이 선수가 빌드업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장점을 보이는 선수 같아요. 그러니까 빌드업을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주도할 정도로 잘해요. 어허. 그러니까 인터밀란이 공격을 전개할 때도 이 슈크리니아르가 오른쪽 중앙 수비수, 왼쪽이 바스토니인데 네. 슈크리니아르는 빌드업엔 조금 약해요. 근데 수비력은 바스토니보다 훨씬 더 이제 잘하죠. 그러니까 슈크리니아르 쪽으로 빌드업을 하기보다는 시작할 때는 바스토니 쪽으로 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네. 그래서 바스토니가 볼을 끌고 올라가서 중원에서 패스를 뿌려주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인터밀란의 공격 작업이 전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록도 바스토니가 이 90분당 팀 내에서 볼터치가 두 번째로 많은 선수입니다. 첫 번째는 브로조비치인데 브로조비치는 워낙 이제 아시겠지만 인터밀란에서 패스의 핵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바스토니예요. 그렇다는 건 바스토니가 빌드업의 중심이 돼서 공격을 풀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스토니의 빌드업 능력도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벤 데이비스 쪽에서의 좀 문제가 오른쪽은 이제 로메로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렇죠. 벤 데이비스도 사실은 뭐 이번 시즌 뭐 막판에 콘테 감독이 온 이후에는 준수하게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빌드업이 막 안정적이거나 유려한 빌드업을 보여주거나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스토니가 올라가서 패스를 뿌려줄 수 있다는 거, 빌드업을 주도해줄 수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바스토니 역할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빌드업 능력과 더불어서 가끔 이 선수 뛰는 거 영상으로 이제 보면은 아예 뭐 공격까지 올라가서 박스 안에서 맞아요. 공격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니까 약간 로메로 아주 비슷한 느낌? 비슷하죠. 바스토니가 공격할 때 드리블 능력이 좋아요, 일단. 그래서 드리블을 통해서 볼을 직접 끌고 올라가서 그냥 공격 라인에서 패스를 뿌려줄 때도 있고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패스를 주고 상대 수비가 예측하지 못할 때 수비수가 침투하는 건 또 예측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패스를 주고 직접 침투를 해서 박스 안으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단순히 빌드업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걸 더 넘어서서 공격적인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선수고 뭐 최근에 리디거
뭐 이런 선수들 보면 3백의 좌우 중앙 수비수들이 아예 공격에 가담을 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그 공격을 가담했을 때 한두 번씩 득점을 만들어내는 게 미디거 같은 선수를 가지고 있는 팀의 아주 큰 장점이 돼요. 그렇죠. 근데 바스토니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콘테 감독도 그러한 플레이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즌 봤을 때 벤 데이비스가 가끔 올라와요. 가끔 올라오는데 올라는 가는데 그 이상 올라가진 않잖아.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올라갔을 때 뭔가 호흡도 좀 안 맞고 올라갔는데 좀 이상한 크로스 한번 올리고 그리고 공격에 큰 도움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오버래핑을 시켜도 오버래핑에 대한 좀 효과가 효용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근데 바스토니는 공격으로 가담했을 때 아주 좋은 모습을 뭐 인터밀란에서 보여줬다. 오버래핑 능력도 갖추고 있고. 그렇죠. 아니 그 이제 빌드업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바스토니와 로메로가 있으면 네. 그려보면 진짜 로메로도 저희가 그 지난 시즌 얘기할 때 왜 어떤 경기에서 중원까지 치고 가서 그게 결국에는 맞죠. 골로도 연결되고 박스 안까지 침투하기 때문에 수비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누굴 막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그러면 바스토니까지 있으면 공격은 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바스토니 로메로면 공격적인 3백을 쓸 때는 아주 좋은, 거의 유럽에서 가장 좋은 이 센터백 라인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바스토니가 발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콘테 감독이 좋아하는 전술이 중 하나가 뭐냐면, 콘테 감독이 역습 축구를 하지만 후방에서 볼 돌리는 것도 좋아합니다. 네. 근데 그 볼 돌리는 게 그러니까 뭐 맨시티처럼 볼 소유하면서 경기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당겼다가 뒷문 노리는. 당기는 순간 전방으로 빠르게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수비수들의 킥력을 아주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제 로메로가 이제 최근 토트넘 경기들 보면 역습할 때 역습이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로메로가. 네. 그게 뭐냐면 로메로 쪽으로 빌드업 볼을 전개하다가 상대팀이 로메로가 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압박을 들어가면 그때 한 번에 넘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바스토니의 플레이를 분석한 이런 이제 칼럼들이 토트넘하고 연결되기 전에도 많이 나왔는데 네. 그때 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인터밀란이 바스토니에게 볼을 보내줬을 때 상대가 그쪽으로 압박을 걸면, 압박을 걸었을 때 압박을 풀어나와서 역습으로 가는 빈도가 아주 높다. 이런 이제 또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바스토니는 상대가 압박을 들어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또 킥력도 아주 좋아서 발이 좋으니까 일단. 네. 특히 반대편으로 뻥뻥 찔러주면서 빈 공간을 노릴 수 있다. 그러면 또 저기 또 손흥민 선수 있잖아요, 또. 그렇죠. 뭐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바스토니가 아주 콘테 감독의 전술에 좀 알맞는 선수 중 하나인 거죠. 네, 거기에 더해서 네. 콘테 감독의 전략 중에 하나가 센터백이 오버래핑하는 건데 네. 그런 어떤 전술에도 아주 잘 맞는 그런 선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버래핑이 중앙으로 박스 안으로 그냥 침투하는 오버래핑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원더래핑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네. 그리고 오버래핑하면 아예 측면으로 그렇지. 빠져나가는 것도 있는데 이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플레이를 바스토니가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플레이들을 콘테 감독이 그러니까 인터밀란에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바스토니 그리고 페리시치가 있잖아요. 페리시치도 토트넘에서 이제 영입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죠. 페리시치가 득점이 필요할 때는 이 선수가 그 페리시치 설명드릴 때 헤더가 된다고 했잖아요. 페리시치를 그냥 중앙으로 그냥 들어가게 해요. 그 대신에 중앙으로 들어가면 상대 측면 수비수가 페리시치를 따라 들어가겠죠? 네. 그럼 그때 바스토니가 측면으로 막 올라와요. 그래서 페리시치가 크로스를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페리시치가 중앙으로 들어갔으니까 공격 숫자는 늘어난 상태에서 바스토니가 또 좋은 크로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좋은 크로스가 올라가고 박스 안에는 선수가 늘어나 있고, 요런 이제 장점들이 모이면서 콘테 감독이 득점이 필요할 때 그런 전술을 써요. 그래서 토트넘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도어티, 헤더 잘하잖아요. 네. 도어티를 왼쪽에 배치해서 도어티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고 왼쪽에는 벤 데이비스가 풀백으로 뛸 수 있으니까 벤 데이비스를 측면으로 올려서 벤 데이비스가 크로스 올리는 네. 이런 전략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예 선발로 나올 때 도어티가 왼쪽으로 나온 경기도 있고요. 그리고 도어티가 오른쪽, 세세뇽이 왼쪽으로 나왔을 때 경기를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도어티랑 세세뇽의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도어티가 중앙으로 들어가고 벤 데이비스 올라오게.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을 콘테 감독이 골이 필요할 때 쓰는데 네. 그때 바스토니가 아주 좋은 활약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일단은 바스토니가 토트넘으로 올지 안 올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온다면 바스토니, 페리시치, 손흥민. 그렇죠. 그 라인은 아주 라인은 좋은 거죠. 엄청 공격적이고. 네. 바스토니랑 페리시치, 일단 바스토니와 페리시치 조합을 너무 많이 맞춰봐서 네. 이미 거기는 뭐
인터밀란에서 굳이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되지. 아주 잘하고 있는 조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페리치가 거의 영입 마무리 단계에서 바스토니까지 올 수가 있다면 그러면 왼쪽 라인 걱정은 정말 이제 안 해도 된다. 네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도 아주 좋은 현상이죠. 손흥민 그렇죠. 선수가 이 왼쪽에서 공격에 대한 지원이 많이 없어서 네. 조금 고립되거나 이럴 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 옆으로 페리치가 뛰어가고 그리고 바스토니가 또 수비도 도와주고 어쩔 때는 오버래핑 와서 또 크로스도 올려주고 하면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도 훨씬 더 공간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더 이제 좋아질 수가 있겠죠. 네. 자, 아직은 몰라요. 아직 모르는데 뭐 현지 또 상황 보니까 뭐 본인도 나가고 싶지 않나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혹시 바스토니가 올 경우에는 토트넘이 어떻게 좀 전술적으로 맞아 가느냐 오늘 이 부분 한번 짚어본 거고요. 네. 정리하면 콘테 감독의 전술에 아주 어울리는 선수다. 네. 그래서 뭐 이제 1,000억 정도 이적료가 책정되어 있잖아요. 1,000억 주고서라도 데려오면 10년 이상 책임질 수 있는 선수다. 네. 10년은 책임질 수 있는 선수다. 왼쪽 라인에서. 뭐 지금 뭐 댓글로도 달리고 있는데 또 구단 재정 상황도 봐야 되니까 뭐 본인의 어떤 의견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바스토니가 사실은 영입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바스토니 빼고 영입 소리 또 안 나 지금. 맞아. 왼쪽 중앙 수비수가. 그래서 바스토니를 못 데려왔을 때 데뷔도 빨리 해야 된다. 그렇죠. 왜냐면 그바르디올 지금 첼시가 노리고 있죠. 그리고 파우 토레스 같은 선수는 맨유가 노리고 있죠. 그러니까 바스토니가 그 선수들보단 더 이제 조금 더 저는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바스토니를 만약에 못 데려왔을 때 그러면 그 밑에 자원들을 빨리 노려야 되는데 다른 팀들이 그런 선수를 노리고 있으니까 토트넘도 이미 좀 왼발을 쓰는 센터백 자원을 중요하죠, 계속해서 지금. 노려야 된다. 네네. 얼른. 그렇습니다.